안녕하세요. 천만설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어느 학교 2학년 여학생이 방과 후 집에 들어와 방에서 쉬고 있던 중 정체불명의 남자가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 후 여학생은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서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난항을 겪었고 수십 년 동안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일본의 여러 유명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아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04년에 발생한 히로시마현 여고생 사건입니다. 히로시마현은 일본 혼슈 교섬의 남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세토네해와 접해 있습니다. 히로시마현은 풍부한 산과 바다 등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과 어업이 발달하여 일본의 축소판으로 불리곤 합니다. 히로시마현 남서부에는 하스카이치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하스카이치는 일본의 중요한 목재 항구로 인구는 약 11만 명입니다. 하스카이치라는 이름은 두 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치는 시장을 의미하고 두 번째 시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하스카이치의 하스는 숫자 20을 뜻합니다. 가마쿠라 시대에 이 지역에서는 매월 20일에 시장이 열렸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은 하스카이치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사건은 바로 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기타쿠치 사토미로 당시 17세였으며 하스카이치시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사토미의 집은 하스카이치시의 가미하라키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토미의 집은 분리된 구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1층짜리 본체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2층짜리 따로 건물로 내부에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토미의 가족은 총 5명으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사토미 그리고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사토미의 아버지는 결혼 5년 만에 첫째 딸을 얻었기 때문에 사토미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이후 사토미에게 여동생이 생겼고 가족은 이곳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004년 10월 5일 이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사토미는 평소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출발했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는데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있을 필요 없는 시험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모점 시험을 마친 사토미는 평소보다 약 3시간이나 일찍 하교를 했습니다. 이날은 평일이었기에 사토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거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쯤 사토미는 집에 도착했고 이 시간에 그의 부모님은 모두 일을 나가 집에 없었으며 할머니와 여동생만이 집에 있었습니다. 사토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1층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할머니와 여동생에게 인사를 건넸고 잠시 한쪽에 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사토미는 약간 피곤함을 느꼈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쉬기로 했습니다. 사토미의 방은 거실이 있는 본체가 아닌 옆에 있는 2층 건물이었는데 본체와 내부에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거실에서 사토미의 방까지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토미는 몇 시간 후인 오후 5시가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야 했기 때문에 방에 돌아온 후 침대에 누워 음악을 들으며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 오후 3시가 되었고 1층 거실에서 할머니와 여동생은 여전히 재미있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옆 건물 위층에서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분명 사토미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와 여동생은 비명을 듣자마자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달려가 사토미의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있었고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을 밀고 들어갔고 순간 그들이 목격한 광경에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토미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침대 옆 바닥에 움직이지 않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사토미 옆에 한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장면을 본 할머니와 여동생은 크게 놀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여동생은 놀란 나머지 곧바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고 집 밖으로 달려나가 50m 떨어진 한 원예 상점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상점 주인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언니가 찔렸어요! 언니가 찔렸어요! 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여동생이 도망친 후 할머니는 두려움에 온몸에
몸이 떨렸습니다. 급히 몸을 돌려 도망가려 했지만 짧은 머리의 남자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잠시 멈칫한 후 칼을 쥐고 할머니의 등을 향해 4번이나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쓰러졌지만 치명적인 부위는 피했고 남자는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비록 여러 차례 칼을 찔렸지만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손녀 사토미를 구하려 했지만 이미 사토미는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여동생의 안전이 걱정되었고 짧은 머리 남자가 그녀에게 해를 가했을까 염려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상처를 누르며 고통을 참아내고 1층 거실로 돌아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출동했습니다. 곧 경찰차의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1층에서 전화기 옆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여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이어 2층 침실에서는 사토미가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되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법의학 검사를 통해 사토미의 몸에서 10곳의 칼자국이 발견되었고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심장 부근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사토미 집 근처의 지형을 조사했습니다. 범인이 범행 후 도망쳤을 때 집 밖으로 나와 왼쪽으로 갔다면 근처의 다른 집들로 들어가거나 강을 따라 도망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오른쪽으로 나갔다면 주요도로가 바로 옆에 있어 다양한 방향으로 도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범인이 집을 떠난 후 도망친 방향을 목격했다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범인이 아는 사람인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찾기 위해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집을 방문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사건이 발생한 오후 3시에는 길에 행인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고 사토미 집에서 누군가가 튀어나온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범인의 도주 방향을 추적할 수 없었고 사건 해결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한편 사토미의 할머니는 급히 지역 병원의 중환자실로 이동되었습니다. 신속한 응급조치 덕분에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사건 현장에 대한 증거 수집 작업도 차근차근 진행되었고 경찰은 현장에서 정체불명의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문은 가족 중 누구의 것도 아니었으며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며 사토미의 침실 바닥에서 여러 동일한 크기의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신발 자국이 범인이 도망치면서 남긴 흔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발 자국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해당 신발의 브랜드와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신발의 크기는 26, 27cm로 추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사토미의 손톱 아래 피부 조각에서 남성의 DNA를 성공적으로 추출해냈고 이 DNA는 범인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경찰은 중요한 증거들을 확보했지만 이 증거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사토미의 여동생과 할머니는 범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그들은 범인의 생김새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묘사에 따라 경찰은 범인의 몽타주를 성공적으로 그려냈습니다. 범인은 짧은 머리에 가느다란 눈, 뚜렷한 여드름 자국이 있는 얼굴, 건장한 체격, 키는 약 165cm로 나이는 20세 전후로 묘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몽타주 속의 인물을 특정하기만 하면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 지문, DNA 같은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범인을 반드시 체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몽타주를 사토미 가족, 이웃,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이 인물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몽타주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사건 수사는 다시금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사토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었고 그는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토미의 부모님은 그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를 대비해 300만 원을 저축해 두었지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토미의 아버지는 이 일에 대해 매우 비통해하고 분노했으며 평생 범인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원래 학비로 모은 300만 원을 전부 현상금으로 걸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단서를 제공해두기를 바라며 현상금 포스터는 거리 곳곳에 붙여뒀습니다. 인구가 많은 장소와 전국의 경찰서에도 붙여졌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히로시마현에서 일어난 이 고등학생 살인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단서는 부족했지만 히로시마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은 10여 년에 걸쳐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조사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토미의 아버지는 자신의 인터넷 채널을 만들어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고 그는 거의 매일 글을 올리며 12년 동안 꾸준히 4,000편이 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 사건의 최신 상황을 공유하면서 하루하루 딸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범인을 찾아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소망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6년이 지난 후 히로시마현 경찰은 다른 현의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의 한 전문가팀을 초청하여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이 전문가팀은 BAU로 알려진 미국의 연방수사국 FBI의 행동분석팀이었습니다. BAU는 범죄 수사에 행동과학을 적용하여 수사에 도움을 주는 부서로 여러 사건 해결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조사팀은 다시 사건 현장을 방문하고 당시 이웃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을 활용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그들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민은 사토미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살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해 우발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경찰이 제작한 범인의 몽타주와 현대 기술을 활용해 범인의 11년 후 모습을 복원했습니다. 당시 몽타주보다 이번에 컴퓨터로 합성된 이미지가 범인과 더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 모양은 나이가 들어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분석에 기초하여 범인의 현재 모습을 복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BAU 전문가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사건에는 여전히 진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 사건이 수십 년 동안 미제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할 쯤이었습니다. 2018년 4월 어느 날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일본 야마구치현 경찰은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자신이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위치한 건설회사의 직원이라고 밝혔으며 상사가 화를 내며 자신의 엉덩이를 심하게 발로 찼다며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건설회사로 출동했고 신고자의 상사는 카시마 마나부 당시 35세였으며 그는 이 건설회사에서 10년간 일한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일부 업무상의 문제로 화가 난 카시마는 부하 직원을 발로 차며 분노를 표출했고 이를 참지 못한 부하 직원이 억울함을 느끼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야마구치현 경찰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의 감정은 이미 상당히 진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두 사람의 진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행동을 한 카시마 마나부는 더 자세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이 그의 지문을 채취하려고 했을 때 카시마는 눈에 띄게 불행해하며 초조해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미한 신체 상해에 해당되었고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갈등이 크게 번지지 않았기에 동료의 양해를 받는 후 카시마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바로 현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카시마 마나부의 진술을 받던 한 경찰관은 거의 불안한 태도를 감지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카시마 마나부의 행동이 수상하게 여겨졌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그는 카시마의 지문을 상급 부서에 넘겼고 그 지문은 야마구치현 경찰본부로 전달되었습니다. 며칠 후 야마구치현 경찰본부는 지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비교해보니 놀랍게도 시스템은 곧바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이 지문은 14년 전 히로시마현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완벽하게 일치했던 것입니다. 카시마 마나부는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야마구치현은 히로시마현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우베시에서 하스카이치시까지의 거리는 약 100km로 카시마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카시마 마나부의 나이는 35세로 14년 전 당시 그는 21세였습니다. 이는 사토미의 여동생과 할머니가 묘사한 20세 전후의 용의자와 일치하는 나이였습니다. 야마구치현 경찰은 카시마 마나부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하고 그를 체포한 후 히로시마의 경찰에 인도했습니다. 카시마 마나부가 근무했던 건설회사의 사장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카시마 마나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무단 결근은 하지 않았고 일하는 태도도 매우 좋았습니다. 카시마 마나부가 10년 동안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던 직원이었기에 사장은 그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며 그동안 자신이 그와 함께 일했던 것을 되돌아보며 두려움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 3월 이 사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처음 카시마 마나부가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범죄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압도적인 증거들 앞에서 카시마 마나부는 결국 10여년 전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카시마 마나부는 자신이 기타쿠치 사토미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우베시에서 하스카이치시로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그는 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만으로 마음이 답답했고 거리에 사람도 거의 없던 그날 집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토미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위험에 끌려 나쁜 마음을 먹고 사토미를 몰래 따라가 집 앞에서 잠시 관찰한 후 집 안으로 뛰어들어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사토미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그는 분노했고 그 순간 주머니에 있던 접이식 칼을 꺼내 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카시마 마나부의 범행이 그의 장기적인 업무 스트레스의 불안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범죄는 사전 계획된 것이 아니었으며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변론하며 법원이 카시마에게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2020년 3월 18일 히로시마현 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 야마모토 마사노리는 오랜 시간 동안 범인이 도망치면서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고통을 안겼으며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매우 컸다고 응답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카시마 마나부의 살인죄가 성립되었음을 판결하며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일본 사회에서 잘 알려진 이 미제 사건은 마침내 해결되었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온 사토미의 가족에게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상대로 사토미의 아버지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후 사토미의 아버지는 딸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여전히 블로그를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딸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